계속해서 33번. 갑은 그 소유의 특정물 X의 소유권을 을에게 이전해 줄 채무를 부담하고 있다. 옳은 것은 특정물 X를 넘겨줄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이때 1번. 을은 갑에게 X 대신 현금으로 지급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말도 안 되죠. 특정물 채권이잖아요. X를 달라고 해야지. 현금으로 달라고 하면 안 되지. 채무가 X를 주기로 한 채무인데. 2번. 갑은 을에게 X 대신 동일한 종류의 물건을 인도하고 채무를 면할 수 있다. 이게 X를 줘야지. 다른 걸 주면 안 되지. 우리 특정물 채권에서는 특정물의 현상 인도가 있죠. 이행기 현상대로 인도하면 되는 것이다. 특정물 채권에서는 특정물을 줘야 돼. 3번. X가 화재로 소실된 경우 갑이 귀책 사유 없음을 증명해도 을의 X에 관한 갑에 대한 소유권 이전 소유권은 소멸하지 않는다. 네, 이게 X가 화재로 소실됐어. 그런데 갑이 귀책 사유 없음을 증명을 했단 말이에요. 귀책 사유가 없음을 증명하는 건 갑의 책임이죠. 그러면 이제 을의 X에 관한 소유권 이전 소유권은 소멸한다는 것인 거죠. X가 없어졌으니까 없는데 어떡하라고요. 귀책 사유도 없어. 그러면 채무불이행 책임도 아니죠. 여기는 정확하게는 무슨 뭐 매매계약 이런 말이 있는 게 아니니까 위험부담 얘기는 할 수가 없겠죠. 쌍무계약 이런 얘기가 안 나왔으니까. 근데 어쨌거나 없어졌어. 못 주는 거지. 이전 소유권은 소멸한다라고 하는 게 맞죠. 4번. 갑의 채권자 병이 X에 대한 강제 경매를 신청하여 그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그 사유만으로는 갑의 채무가 이행불능으로 되지 않는다. 네. 이행불능이 되려면 이게 확실히 불능이 돼야 된다 그랬죠. 확정적 불능, 종국적 불능 이어야 돼. 그런데 강제 경매 신청에서 그 절차가 진행 중인 거. 그러면 이제 이행불능이 될 가능성이 아주 높아졌죠. 그렇기는 하지만 확실히 불능이 된 건 아니잖아요. 이런 것은 불능이 아니다 이렇게 말한다. 확정적 불능해야 돼. 종국적 불능해야 돼. 5번. X를 보관하던 갑의 친구 정이 X를 귀책 사유 없이 잃어버린 경우 을은 정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을이 정한테 어떻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냐고요. 손해배상 청구를 하려면 이게 정한테 뭐 채무불이행 책임을 묻거나 그 다음에 불법행위 책임을 묻거나 이래야 되는데 채무자가 아니니까 채무불이행 책임을 물을 수 없죠. 그 다음에 이제 불법행위 책임을 물으려면 뭐가 있어야 돼? 귀책 사유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안 되는 거지. 귀책 사유 없이 잃어버렸어. 그러니까 손해배상 청구할 수 없다. 이렇게 되는 거죠. 손해배상 청구를 하려면 기본적으로 뭐가 있어야 된다? 고의과실이 있어야 돼. 근데 고의과실이 없다. 그러면 손해배상 청구할 수 없다. 이게 과실 책임의 원칙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34번. 옳은 것은 1번. 영수증 소지자에게 변제 수령 권한이 없음을 변제자가 알면서도 변제한 경우 변제로서의 효력이 없다는 것인데, 우리 영수증 소지자 또는 채권의 준점유자에 대한 변제가 효력이 있으려면 그 변제자가 선의 무과실해야 돼. 알았거나 알 수 있었으면 안 되죠. 알았어. 효력이 없는 거죠. 1번이 정답이네. 옳은 것은 정답 1번이다. 2번에 채무자가 변제 제공을 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은 소멸한다. 변제 제공이 있었다고 해서 채권이 소멸하는 것은 아니죠. 변제까지 이루어져야지 채권이 소멸하는 것이지. 변제 제공으로
채무 불이행 책임을 면할 뿐이야. 그러나 채권은 존속하는 거야. 채무는 존속한다. 이거 소멸시키려면 만약에 이런 경우 안 되면 변제공탁 같은 것까지 해야지 돼. 그래서 변제 제공했다고 해서 채권이 소멸하는 것은 아니다. 갖고 갔어. 갖고 갔는데 주인이 없어서 못 줬어. 갖고 간 건 변제 제공이죠. 근데 넘겨줘야지 변제가 된 거지. 채권이 소멸하는 것은 아니다. 그 다음에 3번. 이행인수인은 변제할 정당한 이익이 있는 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행인수인도 변제를 해야지. 이행인수인은 채무자한테 채무를 부담하는 사람이죠. 야, 내가 대신 이행할게 라고 채권자한테 대신 이행할게 하고 채무자하고 계약을 맺은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행인수인이 이행을 해야 그 채무가 소멸하는 거야. 그러니까 변제할 정당한 이익이 있는 자에 해당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요게 우리 변제자 대비해서 임의 대위와 법정 대비가 문제되는데, 변제할 정당한 이익이 있는 자가 되니까 이게 법정 대위가 될 수 있다. 변제로 당연히 채권자를 대위하게 되는 거죠. 않는다. 틀렸다. 그 다음에 4번에 채권증서 반환과 변제는 동시이행 관계에 있다. 변제와 동시이행 관계에 있는 것은 영수증만 그렇다고. 영수증은 동시이행 관계지만 그 외에 채권증서 반환과 또 저당권 등기, 아니면 뭐 양도담보에서 소유권이자 등기, 가등기담보에서 가등기담보, 가등기, 이것들은 변제가 먼저죠. 동시행 관계가 아니야. 돈 확실하게 받으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확실하게 갚고 채권증서 반환 청구해야 돼. 저당권 등기 말소 청구해야 돼. 이 말인 거죠. 동시행 관계에 있는 것은 영수증만. 근데 이제 시험 문제는 채권증서가 나와요. 근데 이건 이제 보조용어로 좀 알아둡니다. 영수증만 동시행 관계다. 그 다음에 5번. 채무자가 채무의 변제로 타인의 물건을 채권자에게 인도한 경우 그 물건의 소유자는, 봐보세요. 이게 채무자가 남의 물건을 채권자에게 인도를 했어. 근데 채무자가 반환 청구하는 거, 요거는 못하죠. 유한 변제를 해야지만 되는 거지. 근데 소유자는 내 거잖아요. 반환 청구할 수 있어야지 맞지. 물론 판례가 있습니다만은 소유자는 내 거니까 달라고 할 수 있어야지. 그럼 무슨 소리야. 네. 그래서 5번도 틀렸죠. 자, 우리 이제 채권 총칙에서는 채권 총칙 타이틀을 달고 나온 문제는 뭐 한 2문제, 요 정도밖에 안 돼요. 근데 앞에서 우리 민법 총칙 문제로 들어가서 나온 것들이 많이 있죠. 그래서 채권 총칙을 공부를 안 하면 안 돼요. 그만 스킵하는 분들도 계시던데, 그런 식으로 공부하면 민법 점수를 잘 받을 수가 없다. 사실 민법 점수를 잘 받아야 그 어려운 회계학 그리고 시설계로는 매년 거의 문제가 있죠. 사실 그쪽 분야의 일을 하시는 분들 말고는, 전공 분야 말고는 잘 어려워요. 교수님들한테도 사실 좀 어려워.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 고득점 할 수가 없다고요. 그러니까 시설계론 같은 경우는 처음부터 내가 합격할 만큼만 맞추겠다, 이런 식으로 공부를 하셔야 되죠. 그러니까 민법에서 점수를 잘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올해 보니까 민법 점수를 잘 받은 분들이 막 85점, 보통의 경우에 뭐 75점, 물론 뭐 95점 받는 분도 있죠. 근데 95점 받는 분, 이런 분들은 이제 넘사벽이니까 내뜨고 80점, 85점을 받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걸 목표로. 근데 민법은 반복하면, 처음에는 좀 어렵지만 반복하면 점수가 나오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특히 민열과 함께하면 그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절대 붙는다,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렇게 해보자고요. 자, 35번. 계약해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인데, 1번, 본래의 채권이 시효로 소멸한 경우 채권자는 시효 완성 전에 그 채권에 대한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 여러분 봐보세요. 채권이 시효로 소멸해버렸어. 채권이 없잖아요. 그러면 채무 불이행도 안 되는 거지. 그러니까 계약 해제도 안 되는 거지. 이 말이에요. 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는 것이다. 2번. 계약 해제에 관한 민법 제543조 이하의 규정은 합의 해제에도 적용된다. 혈액형이 다르다고. 유추 적용이 되려면 같은 종류일 때 같은 추론을 하는 거잖아요. 같은 종류일 때 유추 적용이 되는 거지. 근데 해제는 단독행위고 상대방이 있는 단독행위죠. 합의 해제는 계약이란 말이에요. 해제가 A형이라면 합의 해제는 B형이야. 혈액형이 달라. 유추 적용은 안 되죠. 그래서 해제에 관한 민법 제543조 이하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그래서 우리 손해배상 이자 이런 문제는 안 생긴다고. 손익스 이렇게 된다고. 그래서 2번이 정답이다. 네. 다른데 어떻게 유추적용이 되냐고. 그 다음에 3번.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의 토지매매계약이 유동적 무효인 경우 일방 당사자가 협력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도 허가 절차에 협력할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도 상대방은 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 우리 유동적 무효에서 계약 해제는 없다 그랬죠. 해제 안 돼. 다만 계약금 해제만 돼. 이렇게 공부했죠. 협력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 이거는 어떻게 하면 돼요? 다 방법이 있잖아요. 소구할 수 있죠. 그에 따라서 또 늦은 거에 대해서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죠. 계약 해제는 절교하는 것과 같아서 계약을 깨는 거란 말이에요. 될 수 있으면 안 난다고. 친구가 약속 시간 5분 늦는다고 맨날 늦는다고 절교하는 거 아니라니까요. 내가 이 인간하고 친구 못하겠어. 이럴 때만 배신이다. 이럴 때만 절교하는 거지. 도저히 안 맞아. 그래서 해제할 수 없다. 도저히 안 맞아. 그럴 때만 해제할 수 있는 거지. 일반적으로는 해제할 수 없다. 이렇게 된다. 그래서 협력금을 이행하지 않는다고 해서 계약을 해제할 건 아니야. 그냥 소구하면 돼. 소송으로서 청구하면 되고 손해배상 청구하면 돼. 자, 부수적 약정을 위반한 경우 해제할 수 없다. 주된 채무불이행이 있을 때, 그래서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때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것이지 부수적 약정 위반이래. 부수적인 문제 가지고 계약 해제하는 것은 아니야. 그 다음에 5번. 소재기로서 계약 해제권 행사한 후 그 소송을 취하는 경우 해제권 행사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 왜? 이건 이제 소취하고 다른 문제입니다. 계약 소재기로서 이미 계약 해제권 행사를 했어. 근데 우리 해제권 행사가 상대방이 있는 단독행위로서 법률행위인데 의사표시인데 빼박이잖아요. 빼박. 철회가 안 되잖아요. 그래서 5번 맞는 설명이다. 일반론적인 설명인 거죠. 근데 일반론적인 설명 뭐 잘 모르는 지문이 나와도 2번 정답이 그냥 금방 쫙 나오잖아요. 네, 이렇게 풀어가시면 된다. 자, 36번. 갑은 을과 을의 X토지에 대한 매매대금 1억 원으로 하는 매매계약을 하면서 갑만이 예약 완결권을 가지고 일방 예약이 되겠네. 계약 체결일로부터 1년 동안 행사할 수 있도록 합의하였다. 이게 기간을 정해놨네. 이랬을 때 옳은 것은인데 이런 건 편무예약이 아니고 일방예약이 되는 거죠. 한 사람만 가지는 거니까 일방예약이다. 그리고 이게 X토지이죠. 부동산이잖아요. 이런 것은 가등기를 해둘 수도 있는 거예요. 사실 이럴 때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2번이 정답이다. 이 말입니다. 3번. 갑이 예약 완결권을 행사하려면 을에게 1억 원을 제공하여야 한다. 우리 예약 완결권 행사로 이제 매매계약이 성립하는 거잖아요. 매매계약을 하고 앞으로 매매계약이 되게 하는 거. 이게 예약 완결권을 가져서 행사를 하는 거잖아요. 1억 원 제공은 요거는 채무 이행 문제예요.
그러니까 예약 완결권 의사 표시만 있으면 되는 거죠. 틀렸죠. 그 다음에 4번에 갑이 X를 인도받아 점유하고 있으면 약정한 1년의 기간이 지나도 예약 완결권은 소멸하지 않는다. 약정한 1년의 기간이 지나면 예약 완결권은 소멸해버리죠. 점유하고 있다고 해서 제척기간에는 중단제도 이런 게 없잖아요. 우리 이거하고 다르다. 인도받아 점유하고 있을 때 등기청구권, 이 등기청구권은 소멸시효 걸리지 않죠. 근데 예약 완결권은 그거하고 상관없어. 제척기간은 법률관계를 빨리 확정하려는 제도란 말이에요. 그래서 인도받아서 점유하고 있더라도 그 기간 내에 행사를 해야만 돼.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해버려. 이 말인 거죠. 그 다음에 갑의 예약 완결권은 채권자 대위권의 목적이 될 수 없다. 근데 이게 이런 측면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이걸 외울 필요가 없어. 채권자 대위권의 목적이 될 수 있는 것은 일신전속권이 아니면 되죠. 비전속권은 되는 것이고 일신전속권은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예약 완결권이 일신전속권일 필요가 없잖아요. 그 사람한테만 있는 권리야. 그 사람만 행사할 수 있는 권리야. 이게 일신전속권인데 예약 완결권은 그 사람만 행사해야 되는 권리가 아니죠. 그래서 5번도 틀렸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37번 전대차 이런 문제도 과거에 좀 나왔었는데 최근에는 좀 덜 나와서 약간 이제 이런 문제가 어렵게 느껴질 수는 있는데 갑이 그 소유의 X 창고를 을에게 임대해줬고 을은 갑의 동의를 얻어서 병에게 전달했대. 이런 식으로 해보면 갑이 임대인, 을이 임차인, X에 대한 임대차 계약을 맺었고 을이 병한테 X를 전대차로 빌려줬대. 근데 갑의 동의를 받아서 이렇게 한 거야. 이렇게 돼 있는 거죠. 옳지 않은 것은, 틀린 것은 이게 1번 갑과 을의 합의로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어도 병의 전차인으로서의 권리는 소멸하지 않는다. 근데 이제 요거는 조금 더 조건을 줘야지 되는 것은 맞습니다. 근데 기간 약정을 했을 때 합의로, 갑과 을의 합의로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는 것은 니들 알아서 해. 그러나 전차인으로서 권리는 확정돼 버리죠. 소멸하지 않는다. 맞다. 2번 을의 차임연체로 갑이 임대차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갑이 이를 병에게 통지하지 않으면 그 해지로서 병에게 대항할 수 없다. 이게 통지해야만 대항할 수 있는 경우는 이제 이게 어떤 경우냐 그러면 기간 약정 없을 때 해지 통고를 할 때는 통지를 해줘야 되죠. 그런데 세무불이행으로 해지가 됐어. 이게 차임연체가 있을 때 해지가 됐어. 이랬을 때는 통지가 필요 없다. 통지하지 않아도 대항할 수 있다. 이렇게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일단 기간 약정이 있을 때 또 갑과 을 간의 합의로 종료할 수는 있어. 네, 그렇지만 병의 권리는 소멸하지 않아. 확정돼 있어. 근데 기간 약정이 없을 때 그때는 해지 통고를 할 수 있는데 그때는 전 차인에게 통지를 해줘야 돼. 그러나 차임 연출이 해지됐을 때는 통지할 게 아니다. 이 말인 거죠. 그래서 2번 정답. 그 다음에 을과 병의 전대차가 종료한 경우 병은 갑의 동의를 얻어 을로부터 매수한 부속물의 매수를 갑에게 청구할 수 있다. 이게 창고니까 건물이죠. 건물에서는 부속물 매수권이 인정돼. 근데 부속물 매수권은 동의 매수일 때 인정이 되죠. 근데 여기서 갑의 동의를 얻어서 주인 동의를 얻어서 매수를 했어. 그때는 이 부속물 매수 청구 갑에게 할 수 있다. 맞습니다. 4번 임대차와 전대차가 모두 종료된 경우 갑은 X를 갑에게 직접 인도하면 을에 대한 인도물을 면한다. 이제 원래는 이게 병이
을하고 계약을 맺었으니까 을한테 이렇게 주고 그 다음에 또 을은 갑한테 이렇게 주고 순차적으로 이렇게 해야 되겠죠. 그렇지만 다이렉트로 갑한테 바로 줘도 된다 이 말인 거죠. 이렇게 하는 게 맞고, 그 다음에 5번에 병이 갑에게 직접 부담하는 의무는 갑과 을의 임대차 상의 의무와 을과 병의 전대차 상의 의무 중 작은 것을 한도로 한다. 여기서 이제 임대인과 요 얘긴데 전차인이 있는데 이제 갑과 을은 임대차 계약이 있고 그 다음에 을과 병은 전대차 계약에 따라서 그 권리 의무 내용이 정해질 거예요. 그런데 갑과 병 사이에서 무슨 계약을 맺은 게 없죠. 그렇지만 이제 임대를 보호하기 위해서 법에서 야 갑이 예를 들면 병한테 세를 달라고 하면 줘라 의무를 부담하죠. 근데 권리를 갖지는 않아. 무슨 계약 관계가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이걸 편면적 의무 규정이라고 하는데, 근데 이 뜻은 뭐냐? 만약에 이게 월세가 100만 원이었어요. 근데 이게 을이 병한테 전대차로 빌려줄 때 110만 원을 받기로 했어. 그러면 갑은 이제 을한테 100만 원을 달라고 할 수 있는 건데 병한테도 요 100만 원을 달라고 할 수 있어. 이런 뜻인 것이다. 근데 만약에 이게 을이 병하고 맺은 게 80만 원밖에 안 돼. 근데 병이 자기가 부담한 것 이상으로 부담하면 안 되겠잖아요. 그때 이제 갑이 을한테는 100만 원을 달라고 할 수 있지만 병한테는 80만 원만 달라고 할 수 있어. 그게 5번 얘기다 이 말이에요. 자, 이렇게 두시고 38번 도급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인데 1번에 수급인이 미리 계약을 이행하지 않을 의사를 표시한 경우 도급인은 최고 없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요거는 이제 계약 해제거나 문제인데 미리 이행하지 않을 의사를 표시한 경우잖아요. 이행 거절이 있는 거죠. 이행 거절이 있을 때는 최고가 필요 없죠. 최고는 이행 지체일 때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미리 이행 거절 해버렸네? 그러면 최고가 필요 없지. 뭐하러 입 아프게 또 해요? 최고를 또 하냐고? 할 필요가 없지. 그 말이죠. 그 다음에 파산 선고를 받은 때는 파산관제인은 도급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수급인이 파산 선고를 받았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파산 선고 받았는데 일을 할 수가 없잖아요. 또 도급인이 파산 선고를 받았어. 그러면 내가 공사해서 돈을 받을 수가 없잖아요. 뭐하러 일을 해? 계약 해제하는 게 맞지. 이 말이죠. 그 다음에 도급인의 하자 보수에 가름한 손해배상 청구권. 이것은 하자가 발생해서 보수가 필요하게 된 시점에서 성립한다. 이렇게 말하죠. 하자 발생으로 인해서 보수가 필요하게 된 시점. 그 다음에 4번에 하자 확대 손해로 인한 수급인의 손해배상 채무와 도급인의 공사대금 채무는 동시 이행 관계에 있다. 인데 하자 나오면 그래요. 우리 요건데 하자 담보책임 문제가 나오면 다 동시행 관계야. 동시행 관계가 된다. 매매에서도 담보책임 나오면 동시행 관계, 도급에서도 담보책임 나오면 동시이행 관계가 된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돼요. 시험 지문으로 좀 나오기도 하죠. 요걸 다 외우려면 힘드니까 하자 나오면 동시행 관계 이렇게 두시면 된다. 그 다음에 5번에 도급인이 공사대금을 지급하기 곤란한 현저한 사유가 있더라도 수급인은 그 사유를 이유로 공사 완공 의무를 거절할 수 없다. 거절할 수 있어야지 되죠. 이게 소위 말해서 뭐래요? 불안의 항변권이죠. 나 불안해서 못하겠네? 이 말인 거죠. 아니, 내가 일해봤자 돈 못 받을 건데? 일을 해야 돼? 불안의 항변권이 인정된다. 물론 판례가 있죠. 판례가 있지만 그 판례를 외우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거 불안의 항변권 문제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죠. 자, 그 다음에 그래서 5번이 정답이고요. 39번 부당이득 반환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것도 이제 문제가 좀 깊어지고 있는데 세무 없는 자가 착오로 변제한 경우 그 변제가 도의관념에 적합한 때 도의관념에 적합한 비체 변제가 되면 반환 청구할 수 없다는 거죠.
뭐 부양 의무 없는 자가 부양을 했을 때, 제가 그 얘기했습니다. 놀부는 지금 분가해서 따로 살고 있는 흥부가 굶고 있어도 부양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라고. 그러니까 쌀을 줘야 될 의무가 있는 게 아니야. 굶고 있어도. 근데 그런 의무가 있는 줄 알고 줬대. 근데 나중에 그 집이 대박 나고 나서 야, 쌀값 내놔. 이러면 되겠냐 이 말인 거죠. 형제간에 그 돕고 사는 게 맞는 거 아니에요? 예. 도의관념에 적합한 비체 변제가 된다. 소멸시효가 완성된 후에 완성된 사실을 모르고 변제를 했대. 소멸시효가 완성됐으면 이미 채무는 소멸했잖아요. 그래도 변제하는 건 아름다운 거죠. 그래서 도의관념에 적합한 비체 변제가 돼서 반환 청구할 수 없다. 그 다음에 이제 채무 없음을 알고 변제할 때는 반환을 청구할 수 없죠. 반환 청구할 수 없다. 소위 말해서 이게 악의 비체 변제가 되죠. 악의 비체 변제는 반환 청구할 수 없다. 742조. 네. 그런데 토지 소유자가 독점적, 배타적 사용수권을 포기해서 공중의 이용에 제공한 경우 길을 내서 쓰고 있었던 거예요. 그랬을 때 토지 점유자를 상대로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길을 내 가지고 이제 예를 들면 시골 면에서 길을 내 가지고 쓰고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냥 주인이 포기하고 있었네. 그러면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하려면 이게 손해가 있어야지 되죠. 근데 자기가 그걸 포기하고 있었어. 아예 그 손해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부당이득 반환 청구할 수 없다. 그러면 맞는 설명이 된다. 이랬을 때 야, 내 거니까 다시 돌려줘. 물청 행사하는 건 가능해요. 반환 청구하는 것 된다고. 그러나 부당이득 반환 청구하는 것은 안 된다. 이 말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 무효인 명의수탁 약정에 의해 명의수탁자 명의의 등기가 맡겨진 경우 이는 불법 원인급여에 해당한다. 불법 원인급여가 되려면 103조 반사회적 법률행위여야 되죠. 근데 명의신탁은 부동산 실명법이라는 강행법규 위반에 불과한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강행법규 위반은 불법 원인급여가 되는 것이 아니다. 반사회적 행위일 때만 그렇다고. 그 다음에 5번 도박채무에 대하여 양도담보 명목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주는 것은 불법 원인급여가 되죠. 예. 이게 저당권 등기 해준 거하고는 다르죠. 근데 불법 원인급여가 되려면 종국적 급부가 있었어야 돼. 더 이상 나라의 협조가 필요 없는 상태가 돼야 돼. 근데 양도담보조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줬어. 나라가 더 이상 안 해줘도 도박 채권자가 소유권을 가져버리는 거지. 더 이상 해줄 필요가 없어. 그러니까 불법 원인급여가 되죠. 근데 저당권 등기만 해줬어. 야, 너 도박빚 못 갚으면 이거 경매한다. 도박빚 받으라고 나라가 경매해 줄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은 저당권 등기를 해줬다 그러면 불법 원인급여가 안 되는 거지. 이 말이에요. 자, 이렇게 되고, 자, 마지막 문제. 답은 집 근처 골목에서 을병정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여 100만 원의 손해를 입었다. 을병정이 공동 불법 행위를 한 거네, 그러면. 근데 100만 원의 손해가 생겼어. 이게 공동 불법 행위죠. 공동 불법 행위는 부진정 연대 채무다라는 점을 생각해 보면 되겠네. 근데 을은 망보는 역할을 하였고 병과정이 주도적으로 폭행을 하였는데 망보는 역할도 이게 공동불법행위가 되는 게 맞아요. 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기억번 갑은 을에게 100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부진정 연대 채무가 연대니까 100만 원 전부 급부무가 있는 거죠. 전부 급부무가 있어서 을에게 100만 원 전부 청구할 수 있어. 그런데 니은번 을이 12세의 미성년자인 경우 12세는 책임 무능력자가 되죠. 책임 무능력자의 불법행위에 대해서
의뢰 학교 선생님은 법정 감독 의무자로서 감독 책임을 지느냐의 문제예요. 근데 여기서 알아두실 게 집 근처 골목에서 근데 학교 선생님은 어떤 거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돼요? 학교에서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지. 학교에서 교실에서 선생님 눈앞에서 사고를 쳤을 때 생기는 문제라고. 근데 집 근처 골목에서 그런 것을 선생님한테 책임지라 그러면 선생님이 나만 나겠습니까? 말도 안 되지. 그러니까 니은번은 틀렸죠. 기억번은 맞고 니은번은 틀렸다. 그러니까 기억번 안 들어간 것들은 제껴야죠. 니은번 들어간 것도 제껴야지 되죠. 그래서 이제 1번 아니면 3번이 답일 텐데 디귿번 정의가백에 100만 원을 지급한 때에는 그 지급 시부터 을과 병에 대한 구상권의 소멸시효가 기산한다. 우리 구상권은 변제했을 때 생기는 거죠. 100만 원을 지급한 때에 그때 구상권이 생기기 때문에 권리 행사가 가능한 거잖아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소멸시효는 진행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디귿번도 맞네. 정답은 3번 이렇게 되겠습니다. 제가 이제 이 기출문제를 10년치를 채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나중에 보실 때 막판에도 기출문제 정리를 잘 했더니 교수님 점수가 많이 나왔어요. 이런 글들도 많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출문제 한 10년치 정도 이렇게 쭉 풀어보시면 떨어질 수가 없다. 절대 붙는다. 밴드 민법은 미니얼 찾아오셔서 같이 공부해 주시고 또 질문도 남겨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수고했습니다.